옷은 좀 잘 입을 필요가 있어요. 잘 입는다는 건 뭐냐면 새 옷을 사 입는 거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을 정돈되게 입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옷은 사회적 언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기도 해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꼭 이런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입으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 멋지게 입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길 가다 쓰러져도 누군가 도와줘요. 외모가 변하더라도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외모가 달라지죠. 그런데 젊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외모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갑자기 뭐 50 넘고 60 넘는다고 쪼그랑 할머니가 되거나 쪼그랑 할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외모에 인품이 스미는 겁니다. 그래서 인품이라는 건 갑자기 내가 성형한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쫙 펴지고 뭐 보톡스를 맞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얼굴에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눈동자에, 이 사람 표정에, 이 사람의 행동에,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 끝에 그 선함과 또 그 온정,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에 대한 외현화, 바깥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외모가 변한다? 그래서 이 변하는 외모 때문에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되거나 혹은 뭐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거나 저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 나이 들어가면서 경험을 해요. 아, 내가 나이 들어도 뭐 내 얼굴 변할 수 있고 또 나이 들어서 성형도 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나이 들면 진짜 이 사람의 품과 격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는 엄밀히 말하자면 나이 들어가지고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단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이를테면 아, 내가 나이 드니까 내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또 나이 들면 머리도 많이 빠져요. 거기다가 저절로 자동으로 살이 찌고요. 눈은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다들 다초점이고 뭐고 다 안경 다 장착하고 다니고요. 치아도 다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로 이렇게 쫙 이제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나이 들면서 어깨도 좀 구부러지고요. 키도 좀 작아지고요. 그러면서 약간 볼품 없어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다행인 건 나만 볼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늙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흔히 말하는 볼품 없어진다라는 영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땡큐죠. 나만 늙으면 슬퍼요. 같이 늙으니까 땡큐죠. 다만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이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통, 그 주관적인 고통이 항상 100점 만점에 100점인 것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몸의 부분은 항상 나에게는 컴플렉스 주제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아, 나 주름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니면 나 나이 들면서 이 눈이 너무 내려와서 너무 힘들어. 진물도 나지만 보기가 너무 안 좋아. 아, 나의 평생의 컴플렉스가 얼굴에 이런 부분, 몸에 저런 부분이어서 바꾸세요. 아니 내가 평생 남은 생에 앞으로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한 번쯤 뭐 쌍수 좀 하면 어떻고 뭐 그다음에 이거 거상이라고 그러죠. 이마도 들어올리고 뭐 여기도 들어올리고 아니 그거 한다 그래서 이제 내 몸 가지고 50, 60 넘어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렇다고 내가 괴상하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움을 향해 가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여러 컴플렉스 이슈들을 이제 좀 해결하고자 이런저런 도움을 좀 받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면 그 사람은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는 제가 성형을 권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게 내 평생의 이슈였다?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이런 의학적 도움을 조금씩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자존감의 주름, 마음의 주름이 좀 더 펴질 것 같다? 저는 권해드려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이런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내 자신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넓어질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어깨가 좀 펴지는 것 같다. 아니 이게 뭐가 문제예요? 남들은 돈 주고도 어깨를 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작고 큰 변화들 속에서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작은 키를 늘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인상을 쓰거나 집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내천자가 이렇게 턱 이렇게 모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펴라 그리고 뭐 화장품을 냅다 발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다 해봤잖아요. 백약이 뭐예요? 그 보톡스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이 되기도 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내 마음에 평안함을 좀 얻을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추접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유불급이죠. 갑작스럽게 60대 얼굴이 20대가 되긴 어려울 거예요. 중요한 건 60대가 20대가 되길 원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땐 과욕이라기보다도 어쩌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수술을 하기 이전에 나는 왜 내 삶이 불만족스러운가? 나는 왜 내 자신이 못마땅한가? 그리고 내가 정말 가진 것은 없는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변해버린 내 얼굴뿐인가?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이런 고려가 남은 생에 내가 수술을 하건 하지 않건 내가 얼굴에 변화를 주건 주지 않든지 간에 남은 생에 내 삶의 질이나 나의 행복감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드신 분 중 신사적인 분들도 있으시고 반대이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보면 참 나이 먹어가면서 옛날에 잘생겼던 사람들은 늙어도 잘생겼어요. 참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뻤던 것들은 여전히 이뻐요. 나이 들수록 또 이 얼굴이 뭐 망가지고 무너진다 하지만 그래도 이쁜 사람들은 또 계속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건 예쁨과 잘생김의 차원도 있지만 자신감의 차원도 좀 있긴 있어요. 다 같이 줄고 키가 줄고 다 같이 주름지고 또 다 같이 얼굴도 변화하고 다 같이 치아도 문제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멋져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덜 멋져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 상관없고 나는 내 나이 먹어서 막 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출 거야. 내가 살던 대로 살고 내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땡큐야. 괜찮아. 그러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진짜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자신감 있어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해드리는 게 옷은 좀 잘 입을 필요가 있어요. 잘 입는다는 건 뭐냐면 새 옷을 사 입는 거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을 정돈되게 입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옷은 사회적 언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왜 저는 나이 드신 분들께 꼭 이런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입으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 멋지게 입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길 가다 쓰러져도 누군가 도와줘요. 옷을 남루하게 입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약간 좀 가까이 다가가기 싫다 싶은 이런 착장을 하고 계신 분들은 길 가다 쓰러져도 사람들이 잘 오지 않거나 이 사람은 뭔가 어떤 문제가 그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분이 그렇지 않고 그냥 겸손한 분이었고 굉장히 소박한 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겸손이나 그 사람의 소박함이나 그 사람의 인품을 외부에서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그랬을 때 나이가 든다면 혹시 모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옷을 깔끔하게 입으시라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건 어떤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옷을 멋지게 잘 차려입은 사람에게는 첫째 함부로 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 사람이 멋쟁이라고 생각하거나 때로는 학식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건재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우리가 일명 후광 효과라고 부르죠. 겉으로 보이는 것 하나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 이걸 우리가 후광 효과라고 부르는데 후광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옷입니다. 사람은 시선, 꼭 눈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감각의 80%잖아요. 말 그대로 그 감각의 80%로 들어오는 정보로 상당 부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옷이 일명 사회적인 일종의 하나의 시그널, 나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정돈된 옷을 입는 거, 그다음에 기왕이면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거, 그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보게끔 하고 나를 인정하게끔 하고 또 내가 기죽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젊으나 나이 먹으나 왠지 오늘 내가 좀 멋져 보이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딱 보면 옷도 깔끔하고요. 이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뭐 이런 메이크업을 한다 싶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하게 좀 멋진 뭔가를 또 걸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왠지 좀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나이가 들으면 더 중요해져요. 그러니 보통 내가 더 멋져 보인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기왕이면 멋진 걸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니야 나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 그럼 그냥 사시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대신에 샤워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이 들면 냄새 나요. 어른들이 냄새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 중에 한 분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이제 아내 쪽에서 이분이 이제 그때 70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식사를 하다 말고 중간에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나 싶었더니
손주가 이 할머니에게 냄새 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너무 서럽고 섭섭했고, 이분은 평생 사회적으로 사회 운동하시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감도 높고 또 이 세상에 대한 변혁감이 있을 정도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손녀가 할머니 냄새나라는 그 한마디로, 그때 물론 더운 여름날이었고 땀이 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한마디로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씻으면 끝일 문제인데 맴돌고 또 맴돌면서 그게 나에게 창과 비수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식사를 하는 자리, 심지어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도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제가 존경했던 분들인데, 저희가 있는 앞에서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 그렇게 사회운동 열심히 하셨던 그분이 남편의 손을 붙잡으면서 여보, 나 혹시 나한테 냄새나? 나한테 냄새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실제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이분은 샤워를 자주 하시는 분인데 그 얘기 한마디에 심리적으로 계속 나에게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일련의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나이가 들면 정말 아침 저녁으로 저는 샤워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건 자기관리이자 동시에 다른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고, 동시에 내가 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 누군가 당신 냄새 납니다. 이건 일시적인 냄새일 수 있는 거지, 언제든 내가 샤워하고 내가 좋은 냄새 나도록 내 삶에 대해서 일종의 관리를 하고 인생의 향기를 뿌려낸다면 사실 이거는 언제든지 교정이 가능한 것이고 변화가 가능한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되, 내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나를 방치하는 게 노년기에 많이 일어나요. 중년 넘어가면서 이 나이 먹고 뭐래, 나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나 손주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결혼했고 또 애도 있고 손주도 있는 건 집안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린 앞으로 오래 살아가면서 다른 세대들과 다른 가족 이외의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서로 냄새나면 인간은 다 똑같아요. 후각 예민하고 청각 예민하고 시각 예민한데, 그 시각, 청각, 후각에서 또 다른 느낌이 나거나 불편한 느낌이 있으면 내 배우자에게도 다가가기 불편한 거고요. 내 엄마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냄새난다 생각이 드는 거고, 손주는 사실 아주 정확하게 정말 표창을 던지는 애들이에요. 너무 순수하니까. 그렇게 그들과도 조우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니 샤워 자주 하자. 그리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서 내 아버지 어머니가 자랑스럽도록, 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지나가도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야, 우리 할머니야, 멋있지?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도록 또 정갈하게 입으려고 애쓰자. 그게 결국 내 어깨를 펴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서 습관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요. 인생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나이 먹으면 그냥 뭐 웬만한 건 해도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40이면 불혹이래요. 흔들림이 별로 없대요. 근데 40 넘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친 듯이 흔들리고요. 50이 되면 지천명이래요.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뜻인데, 제가 50을 넘고 알게 된 건 지천명이 맞아요. 문제가 지천이라서. 그리고 60이 되면 이순이래요. 귀가 순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순이라 그러는데, 저희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욕만 들린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모든 순간에 이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한다. 그럴 때 그 평가를 우리가 전 덕이다 라고 한번 부른다면, 덕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판단을 할 때, 덕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들을 보면 우리에게 덕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상황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덕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잘 추스리면서 동시에 타인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이건 이 사람은 참 나이가 젊어도 덕이 있어. 또 나이가 들었을 때는 참 덕망 있는 어른이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덕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 덕이 빠져있는 부분, 덕의 주요한 항목들 중에 하나, 배려라는 말을 제가 잠깐 썼는데, 어쩌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약간 추잡해 보이거나 혹은 저 사람 별로야 라고 생각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바로 그런 행동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무례입니다. 무례. 예를 무시하는 행동인 거죠. 이걸 우리가 사회적 매너라고 부를 텐데, 이 매너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이 혀의 매너 굉장히 중요해요. 혀, 욕설. 나이 먹어서 18, 19, 그 다음에 개소, 말량, 소닥, 시비간지가 다 일상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말을 혼자 읊조린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 볼품없는 행동이다. 볼품없는 행위이다. 볼품없는
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욕은 안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 진짜 보기 안 좋아요. 나이 60, 70 됐는데 계속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옛날 지난 이야기 그 얘기 꺼내가지고 그 사람 욕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없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수십 번 죽이는 거죠. 근데 이런 행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해요. 그런데 너무 잦아요. 또 그게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 심한 행동 또 심한 말들이 여러 번 또 반복돼요. 그러면 아유 참 그거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은 덕이 없는 것을 떠나서 뭐 매너가 없는 걸 떠나가지고 사람이 참 경박해 보인다. 어쩌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건 귀한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 존재의 가벼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 들었을 때의 삶의 무게 또 삶의 지혜에서는 조금 먼 행동이 아니고 삶의 지혜나 삶의 무게와는 좀 먼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해당되는 게 일대 역시 자랑질이죠. 자랑. 아, 다 잘났어요. 혼자 잘났어요. 저도 자랑 무지합니다. 아주 그냥 SNS에 보시면 내 자랑으로 도배질이에요. 그런데 지 혼자 보고 그냥 SNS 우리가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모였을 때 또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모였을 때 계속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랑이 뭐냐면 돈 자랑, 자식 자랑. 그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 이거는 이를테면 돈 많이 있으면 좋겠죠. 밥을 사든가. 밥은 안 사면서 돈 자랑만 냅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꼴불견이고 이건 젊어도 마찬가지예요. 젊어도 야, 나 오늘 주식, 야, 나 이번에 건물, 야, 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밥을 사든가.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은 뭐냐? 우리가 참 덕없다 얘기하지만 일상적인 용어는 정말 재수없고 밥맛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밥값 낸다 아니면 뭐 그러면 물론 땡큐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이 듣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하면 꼴사납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질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돈 자랑은 하지 말자. 그리고 한일 거면 밥값을 내고 하자라는 거. 또 큰 돈 자랑할 땐 더 큰 밥을 사야 된다는 거. 원칙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자식 자랑이에요. 요즘 또 손주 자랑까지 들어가요. 자식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들어가서 우리 딸이 뭐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승진을 했어. 그러면 본인이 승진을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와 내 자식은 혼연일체라서 그의 승진이고 나의 승진이고 이걸 우리가 동일시라고 불러요. 이런 동일시는 이를테면 뭐 우리 형님이 말이야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그 모든 자랑이 다 좋은데 그 자랑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랑할 것을 갖지 못했거나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 중에는 자식의 실패를 평생 보며 살아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만난다는 것, 내 자식 자랑과 돈 자랑을 할 정도라면 친근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오랫동안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신뢰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배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누군가 아프고 힘든 상황에 있는 걸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참 그건 무례함을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화살을 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 이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훌륭해. 내 자식까지 잘났어. 근데 너는 뭐니? 이건 상대적 우월감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만나다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얘기하다가 나중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건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가는 게 나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아픈 얘기하는 게 나아요. 나 몸이 이렇게 아파. 너는 안 아프니? 나 이런 약 먹어. 너는 안 먹니? 야, 이런 병원 좋아. 차라리 이게 나아요. 오히려 내가 내 자랑질,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그렇게 결혼해 살아가면서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을 일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병을 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그냥 멀쩡하게 그 큰 성취는 못했어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자식들에게 눈총을 주게 돼 있고요. 내 자식은 왜 저만큼 성취를 못했을까? 나는 왜 저만큼을 후원을 못해가지고 내 자식은 저기까지 가지 못했을까? 내 마음에 또 자식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누군가에게 병을 투척하는 행위라는 거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가 돈 자랑이나 자식 자랑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요새는 보니까 또 그렇게 가방 자랑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자식 자랑의 일환으로 자식이 뭘 해줬어. 뭐 며느리가 뭘 해줬어. 아들이 뭐 해줬어. 딸이 뭐 해줬어 해가지고 뭐 가방 들고 나오고 오늘은 이 가방 내일은 이 가방 또 이제 약간 브랜드 있는 옷 같은 거 입고 나와서 브랜드 뭐 프라 샤 루이 뭐 이런 거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좋죠. 그래서 그거 아니어도 이미 들어올 때부터 뭐 번쩍번쩍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굳이 열 손가락으로 옛날에 반지 사면은 왜 이렇게 뭐 너는 자식이 둘이냐 나는 다섯이다 그러면서 반지를 열었다 펴었다 이거 하잖아요.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아는 게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우리는 늘 져요. 이 부분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는 내가 제일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친구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만났던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 모임에 늘 함께 나왔던 사람들은 말입니다. 서로 뭐 하라고 오냐면 자랑하러 오는 게 아니고 서로 지지해 주려고 오는 거예요.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안부를 물어보고 오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은지, 또 좋은 일이 있는지, 때로는 슬픈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이 심리적 다짐, 암묵적 다짐을 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같이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방이니 옷이니 또 자식 자랑이니 돈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괴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파괴자가 되어서 내가 이 모임을 끝까지 해치고야 말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 결국은 밥값 안 내는 채로 또 밥값을 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의 생채기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내잖아요.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 톡방에서 내가 계속 있는데도 글이 안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방폭이라고 부르죠. 방을 폭파한다는 의미로 그들끼리 다른 모임을 갖게 되고요. 야, 걔는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암묵적인 결론이 나면서 결국은 이 모임이 회파되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없는 모임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뭐 돈 자랑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식 자랑할 수도 있고 자식들이 준 물건 아니면 내가 산 물건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한 번 정도로 족하다. 매번 뭔가를 살 때마다 뭔가를 했을 때마다 자랑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은 나를 제외한 다른 것, 돈이나 혹은 가족 혹은 이런 물건 말고 자신만의 콘텐츠는 없는가. 특별히 덕의 콘텐츠는 없는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또 삶을 살아가면서 어른이 가져야 될 덕목은 갖추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친했던 친구가 나이가 들수록 불편해지는 걸까요? 바쁘잖아요. 그 친구들이 서로 미워하고 싫어해서가 아니고요. 서로 바빠요. 애 키우느라 바쁘고 일하느라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이 사실 나이 들면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없어요. 다 늙고 그리고 약간의 그 욕심 또 약간의 이제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층위도 생겨나요. 잘 사는 애, 못 사는 애. 또 뭐 결혼 잘한 애, 좀 힘든 애. 또 자식이 잘 된 애, 좀 덜 된 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대한 평가가 내 옆에 있던 바로 그 친구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기분 좋은 건 내가 잘 됐을 땐 거고 내가 안 된 경우들이 더 많은데 그럼 나보다 잘 된 것들 만나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별로죠? 그런데다가 무엇보다 오랫동안 안 만나면 그 사람하고 삶에 겹치는 부분이 적어져요. 대화도 없고 단어도 겹치지 않고 생활도 벌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뭐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오랫동안 안 만나면 친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약간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친한 친구들이 물론 만나면 반갑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났던 사람들은 어쩌면 절반은 친구일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낯선 자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랜 친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랜 친구가 불편해졌다? 가끔 만나야죠, 뭐. 아니,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이 불편해졌다. 근데 그 사람이 밉거나 싫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색한 거예요. 그건 어색함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함께 어렸을 때 공유했던 주제들을 함께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다시 화기애애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금 우리가 약간은 얼어붙은 것 같았던 그 분위기를 조금 더 따뜻하고 또 정감 있게 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그냥 좀 어색하다. 그 어색한 걸로 버티다가 다음에 안 만나는 거죠. 너무 애쓸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우리가 이건 손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손절이라는 건 내가 애써 그 사람을 밀어내는 과정을 손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휴대폰 딱 열어보잖아요.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연락처가 쫙 있는데 그중에 보면 몇몇 사람들은 벌써 죽었어요. 죽었고 몇몇 사람들은 아는데 연락 안 한 지 오래고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른 면이 없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꽤 친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369로 만나는 사람, 띄엄띄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주 연락하고 근데 이렇게 보면 그 가운데서도 얘 참 괜찮았지. 얘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얘는 나쁜 놈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어요. 사람마다 마음속에 대차대조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굿이고 어떤 것이 배든지 스스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왜 나는 이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만 사람은 다 자기 안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나랑 몇 프로 친한 애인지 얘가 나한테 몇 퍼센트 필요한 사람인지 다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나쁜 사람 같죠. 근데 사람은 다 머릿속에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도움이 되는 애. 얘는 인간성 좋은 애. 얘는 나한테 친절하네. 얘는 쓰레기.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람은 다 에너지를 써요. 내가 얘한테 30% 투자할지 50% 에너지를 써야 될지 이런 거 다 구분하는데 몹시 인간애가 넘치고 진짜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한테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이제 호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호구일진 모르겠지만 그 호구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떠오른다니까요. 또 그 친구는 내가 그렇게 때로는 모질게 하고 때로는 걔를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서 또 힘이 되어줘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인류애를 안쪽에 쫙 누적하고 있는 천사의 다른 형태인 것 같아요. 바보 같지만 그는 천사였다. 라고 얘기할 만한 인생 호구들이 있어요. 저도 참 호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때로는 그렇게 친구들과 어색한 관계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그 친구들을 밀어낼 필요는 없어요.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어려운 시기가 됐을 때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꼭 필요해서가 아닌데 살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미니멀리즘 해가지고 다 버리는데 또 산다. 미니멀리즘 해도. 그리고 살림이라는 게 두면 또 써요. 그래서 전 오랜 친구들은 약간 해묵은 살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이게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 때 좀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두면 또 써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살려면 것도 다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손절할 수 있어요. 친구들 손절 필요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손절할 필요 없이 그냥 둬라. 멀어질 친구는 저절로 멀어지는 거고 가까운 친구는 또 만나면서 그 가까운 친밀감이 또 높아지는 것이니 그냥 Let it be 라는 노래 있죠. 비틀즈가 불렀던 Let it be, Let it be 이걸 한국말로 바꾸자면 냅둬유 아니겠어요? 그냥 그렇게 손절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그 한동안 쇼펜하우어 철학이 굉장히 유명하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젖어들었는데 쇼펜하우어 선생님 대단해요. 정말 엄청난 철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약간 괴팍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분이 했던 말씀들 중에 손절하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필요 없다 얘기 나오는데 그건 그분이 젊었을 때 또 그분의 시절에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 때 평균 수명이 60도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60에 환갑잔치도 안 해요. 요새 환갑잔치 하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 야 요즘 애들도 잔치하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오래 사는 세계 속에서는 손절의 시대가 아니고요. 전 지금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연결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50, 60 되면 인간관계 한두 번씩 털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정리한다는 게 꼭 손절을 말하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60, 70, 80, 90 이젠 100 플러스 알파 시대라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게 누구냐면 친구뿐만 아니라 망이에요. 망. 넥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망이, 의료의 망이, 복지의 망이, 이런 서비스의 망이, 사회적 망이 여러 개 촘촘히 쌓이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뭐 유튜브도 본다, 뭐도 한다 하지만 실제 퇴직 딱 하고 나잖아요. 남자들 친구 한 명 없어요. 여자들은 이제 애들 키우고 난 다음에 애들 딱 졸업하고 나잖아요.
물론 남아있는 친구들이 꽤 있긴 있지만 그거 딱 절대값으로 남아있는 친구들 뿐입니다. 애들 엄마들 만났던 친구들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친구 손절이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남은 게 한 줌이에요. 아니면 다 아프거나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정리고 나발이고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런 지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정리를 해서 깔끔하면 좋겠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바람을 정리하지 않아요. 저는 이 친구들이 이런 산이고 이런 바람이고 이건 강물이고 그냥 바다 같은 존재, 그냥 내 옆에 있는 일종의 그냥 늘 나와 함께 있었던 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 가고 싶으면 이사 가야 되겠죠. 그 환경이 싫으면. 그러나 그 환경들을 그냥 때로는 그냥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좋은 때가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 나무가 너무 귀찮았는데 그 순간 어느 순간 딱 돌려봤는데 그 나무가 나의 그늘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관계와 친구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다면 이사 가야 되겠고 손절해야 되겠지만 그냥 두었으면 좋겠어요. 저절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면서 내 친구로 또 때로는 내가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마음에 대략의 금을 긋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손절했다가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혹은 그 친구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내가 또 다가가야 될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물론 손절한다 그래서 나 오늘부터 너 손절해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러나 굳이 금 긋지 말자. 인생 살아가면서 보니까 금 그을 것도 별로 없고요. 또 금 그었다 하더라도 그 금이 또 다시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지워지기도 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손절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해주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친구들에 대해서 너무 모진 게 아닌가. 때로는 그 친구는 나를 친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있어서 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름 모르는 숱한 친구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어떤 유형의 친구를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중년 이후에 만나야 될 친구들 있죠. 저는 이제 꼭 지켜야 될 친구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친구를 크게 이제 두 종류로 이제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러 친구가 많이 있지만 첫 번째 친구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두 친구가 있다면 하나 슈퍼 프렌드라고 하는 슈퍼 친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쇼버 프렌드라고 하는 삽 친구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친구는 슈퍼마켓에 같이 가는 친구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슈퍼맨 것 같았던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에 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어준 친구도 있었고 누군가 다른 애들이 막 험담할 때 야, 걔 그런 애 아니거든 이렇게 나서준 친구도 있었고요. 또 나 울 때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준 친구도 있었고요. 정말 힘든 순간에 나한테 돈 꿔준 친구도 있었고요. 또 남들이 나 따돌릴 동안에 그래도 그 옆에 그쪽으로 가지 않고 내 옆에 그냥 말없이 그냥 서 있었던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다 내 인생의 슈퍼맨들이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고독의 순간에 슬픔의 순간에 때로는 그냥 내가 멀뚱히 서 있는 그 순간에 또 잘 뭔가 모를 때 내 옆에 나에게 알려주고 정보를 주었던 모든 친구들이 다 우리 인생의 슈퍼맨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돌아보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이 친구들하고 그냥 약간 낯설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 만나느라고 약간 틈이 벌어져 있었던 건데 그 친구들을 옛날에 좋았던 친구들은 대부분 보면 지금도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왜냐하면 인격에 있어서 일관성이 좀 있어서 있는 건데 이 인격이라는 게 때로는 성격 차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격은 저는 성격을 포괄하는 조금 더 넓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인격과 성격 어느 지점에서든지 간에 그 친구가 여전히 그 특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슈퍼 친구들은 보면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검증이 된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 친구들은 이미 내가 놓았던 이 연금술의 장에서 뜨거운 불 속을 한번 통과한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에게 다시금 한번 연락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 내가 이 주소록 정리하다 보니까 네 이름이 나오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네 이름 보고 너무 반가워서 내가 전화했어, 문자했어, 아니면 톡했어.
이렇게 하면 전화번호가 바뀐 친구도 있겠고 아니면 유지된 친구가 있을 텐데 유지된 친구들은 아마 너무너무 반가워할 겁니다. 야, 너 나한테 연락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서 가끔 우리가 뭐 다음에 뭐 밥 한번 먹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을 해놓으면 때론 우리가 여러 뭐 경사나 애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연락하면 그 친구가 왔을 때 실제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보면서 그 손을 맞잡고 기억을 다시 꽃피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다 뭐냐면 내 안에 자원들이었던 거예요. 실제 그 친구들 만나보시면 우리가 동창이든 누구든 만나보시면 내가 갖지 못했던 나도 잊어버렸던 나에 대한 기억을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의 모자이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퍼즐 조각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타인들은 어쩌면 지나갈 때 친구라고 이름 붙였지만 내 인생의 조각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의 조각을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또 하나의 창조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슈퍼 친구들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쇼버 프렌드라고 그거는 이제 삽친구라 그래요. 그건 정말 옆에서 삽질하는 친구,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서 삽질하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친구, 농담하는 친구가 아니라 실제 이런 거죠. 우리가 새벽 2시에 제가 은주라는 친구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 두드리고 야 은주야. 그럼 은주가 나와요. 그럼 은주에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야 은주야, 내가 지금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한 곳 묻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은주가 잠깐 고민을 하더니 야 후선아, 삽 어디 있냐? 이렇게. 물론 이건 범죄 행위죠. 그렇죠? 또 그런데 이건 뭐냐면 자기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를 위해 나서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삽친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친구들 진짜 나에게 좋은 친구는 나에게 후선아 삽 어딨냐 이게 아니라 바로 112에 전화해요. 똑바로 살으라고. 그렇긴 합니다만 혹여라도 이렇게 자기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나서주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축복받은 것이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장 한 쪽씩 떼어줘야 될 것이다. 물론 그냥 막 뛰시면 안 돼요. 가족의 합이 있어야 되고 진짜 그렇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다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친구가 흔치는 않아요. 그러나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애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만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삶에 슈퍼 친구들이 있었다면 또 많았다면 여러분들 인생 잘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 친구들에게 슈퍼 친구이고 여러분들이 그 친구에게 삽친구가 되면 베스트겠죠.